아니 혹시 지금 뭐 여권 주자로 김문수가 지금 1등으로 올랐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네. 이런 극우 시위대들의 기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없나? 만약에 윤석열이가 파면된단 말이죠. 헌재에 의해서. 그러면은 야 김건희를 대신 후보로 내세우자. 저는 이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인간들도 몇 명 있겠지만 뭐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고 지금 국힘당에 하는 짓을 보면 대권 잡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 왜 저럴까요? 지금 도리어 예. 여론조사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저러는 게 사실은 극우 세력들 달래고 그러는 게 그게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생각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그 한국의 극우 세력은 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정치만 일관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 지지율이 낮아요. 지지 기반이 자꾸 축소되고. 네. 그러면 혁신과 반성을 하고 네. 좀 나름대로 혁신을 해서 네. 다시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예. 그걸 다 남 탓을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 때문이야 누구 예. 때문이야 반국가 세력 때문이야 예. 이러면서 더 나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거의 뉴라이트화 됐습니다. 그렇죠. 이 집단이. 예. 한마디로 말해서 질이 한 단계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자 지지 기반이 더 빠져요. 그렇지. 우리는 그래도 건전한 보수는 몰라도 뉴라이트는 지지할 수 없어. 네. 친일파는 안 돼. 네. 이런 사람들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실 쿠데타,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뉴라이트화된 수준에서 더 질이 떨어져가지고 정광훈화된 거예요. 그렇지. 예, 거의 이제 음모론에 심취한 예. 광신자들, 극단주의자들의 집합소가 돼버렸습니다. 국힘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지 기반은 더 축소되죠. 지금 여론조사는 아주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건 믿을 수 없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여론조사. 사실 뭐 여론조사 자체가 네. 전반적으로 왜곡돼 있다. 네. 그래서 명태균이 그걸 잘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론 조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발점 자체가 저는 일정의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하면서 네.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 하면서 저쪽에게 기세를 좀 올려주고 용기를 주는 거지. 이쪽은 좀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와 실망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러면 점점 그 여론조사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론평판연구소하고 여론조사 공정을 연인공감TV가 가서 취재를 했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짜잖아요. 예, 그리고 5명은 근무해야 되는데 5명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임대를 해놓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여론조사가 과연 이 합법적이고 그 정석에 맞는 건지 지금 따져보겠다. 그랬더니 또 이 스크나프 언론들이 또 야유를 퍼붓고 있어요. 네. 최초에는 그렇게 조작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론을 이끌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일정 정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조작이 먹힐 수 있냐 하면 한국의 보수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포형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급에 깡패들이 있어요. 일진들이. 일진들이 너무 무서워서 일진들의 이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한국의 보수는 대체로 그래요. 자기의 어떤 지적 계급적 이익이라든가 사회적 처지에 기초해서 보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지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보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깡패들 무서워서 보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칼을 든 박정희 전두환한테 그렇죠. 그 의지하고 그전에 그리고 끊임없는 색깔 공포증 그리고 이제 양민학살 뭐 이런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게 보수예요. 그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그 힘자랑하기로는 마찬가지인 검사에게 또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것도 보면은 이 나라 보수들의 민낯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포형 보수가 주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지도를 바꿀 자기의 정치 성향을
바꿀 것이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힘관계입니다. 힘관계. 힘이 있느냐. 깡패들이 우세하냐. 깡패에 대항하는 새로운 쪽 어떤 세력이 만들어졌다고 쳐요. 반면에서 일진에 대항하는 이진 그룹이 있다. 싸우는데 이진 그룹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수에서 떠나가요. 일진 지지를 안 해요. 근데 일진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일진한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건데 처음에 계엄이 딱 터지고 그 해제가 됐을 때 민주당이 해제를 하고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처벌을 가속화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윤석열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폭등했고요. 폭등했고. 왜냐? 그때는 일진이 질 것 같이 보였거든. 근데 그 뒤에 뭐 내란 진압이나 이게 좀 지지부진해지고 저쪽이 총 집중해서 다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또 체포가 그 한 2주 정도 지연되고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 세상에 윤석열이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면서 사실상의 그 공성전을 펼쳤고 맞습니다. 야, 저 힘 앞에 우리가 참 무력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염려, 걱정 뭐 더 나아가서는 공포를 겪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윤석열 지지론 돌아서지 않지만 이 중간적인 약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이거 이길 수도 있겠다. 이거 뒷심이 있네 이 새끼. 이거 판 흐름이 만만치 않은데 잘못하면 일진들이 다시 정권을 잡겠는데 이런 흐름이 되면은 보수화됩니다 다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정관 얘 나름대로 정보망이 있는데 특히 경찰 쪽에 야 이러다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그 탄핵 국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체포영장 지연되지 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더욱더 야 이거 잘못 줄 섰다가 내가 좆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 주도권을 쥐고 놓지 말아야 된다. 그 체포영장 지연되는 2주 동안 거의 뭐 손 놓고 있다시피 한 게 패착이다. 그다음에 한독수한테 뒤통수 맞고, 글쎄 말이야. 최성봉한테 또 맞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이는 거죠. 게다가 또 최성봉이가 저렇게 나오는데도 뭐 또 탄핵할 수 없어가지고 주저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판이 저쪽이 이길 것 같은데 일진이 이러면서 보수가 소위 이제 결집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중간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에 기초하면서 다시 보수 성향이 강화되는. 그래서 한국 보수는요. 합리적인 대화 설득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오히려 힘 대결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세를 보여주면서 몰아붙일 때 빠져나옵니다. 10%까지 다운되는 겁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보수층이 붕괴된 게 몇 번 안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일로 치면 박근혜 탄핵 때 한번 붕괴됐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붕괴된 게 남북 정상회담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때 보수층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완화됐을 때 무너지잖아요. 항상. 이번에도 계엄 정국 직후에 무너졌어요. 왜? 공포, 내란 세력들 이제 칠 수 있겠네. 쟤네들 끝났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설치면 설칠수록 이쪽이 밀리면 밀릴수록 보수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이번에 여론 이런 어떤 조사를 악용해서 여론 조작을 해낸 목적은 뭐냐면 민주당한테 야 너희들 너무 과격해. 한독수도 탄핵하고 또 이 최상목도 탄핵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지를 잃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그거 조선일보가 주로 떠드는 건데. 내란 세력과 협력하고 양보하고 뭐 이재명 대표는 날리고 뭐 이런 걸 계속 속삭이는 거거든요. 안 그럼 너희들 대권 못 잡아. 이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여론 조작을.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과는 좀 유리된 왜곡된 결과다. 여론조사가 이렇게도 보고 또 일부 보수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은 힘관계에서 밀린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지. 좀 뼈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가 계엄을 하게 된 이유로 민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많이 하고 의회 권력을 거의 독재적으로 행사해서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그렇죠. 윤석열 몰아내는데 동조했던 것이죠. 다수 국민이 그렇죠. 또 그 보수라고 불리는 이들은 입 닫았고요. 그렇죠. 예, 네. 결국 힘 때문에 탄핵을 이룬 거고요. 힘으로 이 탄핵 파면 국면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참 아주 그냥 쫄깃쫄깃한 분석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김태형 소장님 한반도 전문가, 미국 전문가. 자, 트럼프가 어젯밤에 취임했습니다. 네, 네. 한국 내란에 대해서 뭐 전혀 언급이 없어요. 네. 뭐 한번 농담처럼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긴 했는데. 혼돈이라고. 자, 그 트럼프의 내란 언급이 없는 이 태도, 이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 트럼프가 대선 취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중동의 휴전을 강요한 거죠. 네.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휴전이 됐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휴전이 어려울 것 같더니 트럼프가 특사 하나 파견해서 네타냐후를 뭐 어떻게 망치로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 휴전안이 통과가 돼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전을 자기가 종식시키겠다고 한 약속 중에서 취임 전에 이미 하나는 종식시켜 놨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당선되고 나 제일 먼저 관심 가질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전이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사는 아마 대북 정책일 겁니다. 한반도 중에서 관심이 더 많은 쪽은 북쪽이에요. 네. 트럼프는. 예. 남쪽은 좀 관심이 덜해요. 아니 지금 속보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세력이다. 네. 내 귀환을 반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 입만 열면 김정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네. 대선 유세 때부터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입만 열면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꺼내요. 네. 그리고 취임식 때도 그 대통령 출마 때도 그랬고요. 뭐 당선 소감 때도 얘기하고 네. 이번에 또 얘기했죠. 요 정도면 목적식적으로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마음속에 되게 박혀 있다는 거죠. 지난번 북미회담 그거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노벨상 탔을 텐데 평화상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남쪽은 그냥 털어먹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정보와 관심이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트럼프 진영이.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자꾸 이런 게 벌어졌을 때 네. 그 측근 중에 하나인 머스크 이번에 이제 트럼프 측근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예. 와우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는 거죠. 네. 진상을.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관찰을 하면서 고민 중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트럼프의 성향상 네. 그렇게까지 관심이 가는 지역이 아닐 경우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이기는 쪽이 와라 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이든 뭐 누구도 싸워서 예. 내가 이번에 너희들 한번 실력도 볼 겸 예.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기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그 윤석열도 네가 만약에 직무 복귀하면 와라. 실력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편들지 않을 것이다. 굳이 뭐 편들 이유가 있어. 이 나라 그 극우 보수들은 말이죠. 네. 1월 20일 취임과 함께 네. 그 트럼프가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막 그냥 요란하게 그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 문자가 심지어 김용민이 휴대폰에도 도착했다니까. 김용민이가 그런 사람들하고 엮여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문자가 왔어. 심지어. 트럼프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아유 진짜. 야, 저기 트럼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시간을 들으라고 우리 김태형 소장님 나온 시간을. 너희들보다 1200만 배나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이 방송 봐요. 예. 오히려 북쪽을 핵보유국 지칭한 게 더 의미심장하죠. 그렇지. 이번에 국방장관 지명자인 헤그세스인가 그 사람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서 예. 북을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했습니다. 네네네.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어라 이건 뭐야 이게 일시적으로 말하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서면 보고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면 저거는 의도를 담은 표현인데 예. 핵보유국 지칭을 한 걸 보면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시사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북을 상대할 때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미 동맹을 추구함에 있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기조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이게 사실 한미 동맹의 어떤 핵심 고리였어요. 북한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핵 개발한다 하더라도 핵보유국 아니다. 인정 못 받을 거다. 네. 이게 이제 한미 간에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어떤 그 공통 입장이었는데 이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둘 다 작년인가요? 정강 정책에서 단강령에서 북 비핵화를 다 뺐어요. 아, 민주당마저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서서히 흐름상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가 대세가 돼가고 있었거든요. 한국만 비핵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대놓고 핵 보유국 인정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누구든 이긴 사람이 나한테 와라. 그 이전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내가 코멘트하거나 편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꽃놀이 패네요. 지금 현상이. 현재 북쪽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 주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뒤통수밖에 더 맞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는 국가다. 그래서 올해 발표한 거의 신년사 비슷한 성격의 전원회의 보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고 따라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아예 입장을 바꿔라. 그러니까 대북 적대 정책 처리해라. 아니 북한에 핵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면은 대북 정책 그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보낸 거죠. 우리 전환할 의향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야멸차게 대화를 자르지 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의 이 강력한 대북 협상 의지, 태도 전환, 또 현실적인 판단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북미 간의 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통미봉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막 추구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 좋을 텐데 제일 좋죠.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고 북미가 결합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끝낸다, 적대 관계를 마무리하고 정상 관계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역사상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남쪽이 완전히 소외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만큼 슬픈 일은 사실 없죠. 그리고 또 엄청난 국가적 손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윤석열 빨리 날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평화의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그 정강 정책으로 내세우는 남북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 소장님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참 설 연휴라서 한 주 쉽니다.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